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AI를 잘 활용해서 살아남았다고.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과 유럽은 AI 때문에 산업 구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살아남은 게 아니라 이미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AI를 활용한 게 아니라 산업 전체를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한국은 무엇을 다르게 한 걸까요? 본문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뭔가 더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데이터가 말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직 다 듣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구러? 저는 에밀리 챔버스입니다. 경제 분석가로 일한 지 17년이 됐어요. 숫자 속에서 세상의 흐름을 읽는 일을 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몇 달 전 저는 한국에 대한 첫 번째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AI 전환 시대, 한국 노동시장의 적응력을 분석한 보고서였어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속도가 달랐고, 방향이 달랐고, 결과가 달랐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보고서를 발표하고 2주가 지났을 때 새로운 데이터가 공개됐습니다. 한국통계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공동 발표였어요. 제목을 보는 순간 멈췄습니다. 2차 4분기 AI 연계 신산업 취업자 수 전년 대비 32% 증가. 분기 데이터가 맞는지 확인했습니다. 맞았어요. 석 달 만에 32%였죠. 파일을 열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읽을수록 이상했습니다. 아니, 너무 정확했어요. 제가 첫 번째 보고서에서 분석했던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는데 속도가 훨씬 빨랐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어도 6달은 앞서 있었어요. 그날 저녁부터 비교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각국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보고 싶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공통된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AI가 일자리를 빼앗는 속도는 빠른데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하는 속도는 느렸어요. 그 격차 안에서 실업이 늘고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었죠. 그런데 한국은 그 격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격차를 메우는 속도가 압도적으로 빨랐어요. 멈췄습니다. 화면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한국이 세계 최초로 AI를 개발한 나라도 아닙니다. 가장 큰 AI 기업이 있는 나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한국만 이미 다음 단계에 있는 걸까요? 저는 그 질문을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밑줄을 그었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사무실에 저 혼자 남아 있었어요.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을 적었어요. 한국 모델 심층 분석 주 번째 보고서.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커피를 한 잔 내리고 자리에 앉았어요. 어젯밤에 열어둔 파일이 그대로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하게 생각했어. 한국이 AI를 잘 활용한 거라고요. 기술 도입이 빨랐고, 정부 지원이 좋았고, 기업들이 빨바르게 움직인 거라고요. 그런데 데이터를 다시 들여다볼수록 그게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AI를 잘 쓴 게 아니었어요. 그 의심이 두 번째 분석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AI를 잘 쓰면 경쟁력이 올라간다. 하지만 한국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AI 도입에 집중할 때 한국은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선택이 지금의 격차를 만들어낸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저는 한국 산업 구조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AI 데이터만 보지 않았습니다. 제조업 통계, 교육 지출 데이터, 직업 후전 프로그램 현황까지 전부 불러왔어요. 데이터가 쌓이면서 이상한 점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AI 지표만 높은 게 아니었어요. 제조업 생산성 지표도 올라가 있었습니다. 교육 전환율도 높았어요. 직업훈련 참여율도 다른 나라와 비교가 안 됐습니다. 따로따로 보면 그냥 좋은 숫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같이 보니까 달랐습니다. 이것들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커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마커스, 한국 데이터 다시 봐. AI만 보지 말고 전체를 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뭔가 클릭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제조업이랑 교육이랑 같이 움직이고 있네? 맞았습니다. 저도 그걸 보고 있었어요. 우연히 이렇게 일관될 수는 없었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맞았어요. 누군가 설계한 것처럼 세 가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커스가 물었어요. 그러면 누가 설계한 거냐고요? 저는 그 질문을 받아 적었습니다. 세 가지 지표를 시간 순서대로 늘어났습니다. 어느 게 먼저 움직였는지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놀라웠습니다. 세 가지가 거의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느 하나가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아니었어. 셋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패턴을 보면서 한 단어가 떠올랐어요. 구조. 단일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단일 정책도 아니었어. 제조, 교육, 기술이 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처럼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 전체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어요. 미국은 AI 기술은 세계 최고였지만 제조업과 교육이 따로 움직였습니다. 유럽은 교육은 훌륭했지만 AI 도입 속도와 맞물리지 않았어요. 일본은 제조 기반은 탄탄했지만 연결이 약했습니다. 한국만 달랐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파일에 한 줄을 추가했어요. 한국은 단일 기술이 아니라 전체 구조를 바꿨다. 그리고 그 아래 물음표를 하나 달았습니다. 어떻게냐고요? 그 답이 다음 챕터에서 시작됐습니다. 구조가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는 아직 몰랐어요. 저는 데이터를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봤어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추적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한국의 직업 전환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AI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가 새로운 직종으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 한국은 4개월이었어요. 미국은 11달이었습니다. 독일은 14달이었어요. 일본은 16달이었습니다. 숫자를 3번 확인했어요. 맞았습니다. 4개월. 한국 노동자는 평균 4개월 만에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의 3분의 1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바로 다음 데이터를 찾았어요. 재교육 시스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종류가 많은 게 아니었어요. 속도가 달랐습니다. 프로그램 설계부터 운영까지 걸리는 시간이 다른 나라의 절반이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산업 현장과 직접 연결돼 있었어요. 다른 나라의 재교육 프로그램은 교육기관이 설계했습니다. 현장과 거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기업이 직접 훈련 과정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필요한 기술을 기업이 먼저 알려주고 그걸 바탕으로 교육 과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교육이 끝나면 바로 현장으로 연결됐어요.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실전이었어요. 마커스한테 이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그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거 단순한 직업훈련이 아니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른 나라는 실업자를 지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으면 그때 지원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일자리를 잃기 전에 이미 다음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산업 변화 속도를 예측하고 미리 전원 프로그램을 만들어두고 있었습니다. 대응이 아니었어. 선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숫자보다 더 인상적인 게 있었어요. 전환한 노동자들의 직종을 봤습니다. 단순히 다른 일자리가 아니었어요. 대부분이 이전보다 임금이 높은 직종이었습니다. AI를 피해서 간 게 아니라 AI를 활용하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쫓겨난 게 아니었습니다. 올라간 거였어요. 저는 그 표현을 메모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사람을 버리지 않는 구조를 만들고 있었어요.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기술을 타고 올라가는 구조였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더 강해지는 방식이었어요. 밤늦게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오늘 확인한 것들을 정리했어요. 빠른 재교육, 현장 연계, 선제적 전환.
이 세 가지가 한국 구조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핵심에는 하나의 철학이 깔려 있었어요.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 기술보다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그게 숫자로 증명되고 있었어요. 저는 그게 가장 놀라웠습니다. 데이터가 철학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사람 중심 구조는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계속 걸렸어요. 재교육이 빠르고 전환이 빠른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환할 일자리가 있어야 했어요. 새로운 일자리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저는 그 줄문을 들고 다음 데이터로 넘어갔습니다. 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한국 제조업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기대가 크지 않았어요. 제조업은 전 세계적으로 AI에 가장 많이 대체되는 분야거든요. 그런데 한국 데이터는 달랐습니다. 제조업 고용이 줄어드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특정 분야는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다시 확인했습니다. 맞았어요. AI 도입이 가장 활발한 제조 현장에서 오히려 고급 기술직 채용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AI가 단순 공정을 대체하면서 그 자리에 AI를 관리하고 설계하는 사람이 필요해진 거였어요. 그리고 한국 기업들은 그 자리를 외부에서 채우지 않았습니다. 기존 노동자를 전환시켜서 채웠어요.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제조업의 특징을 다시 봤어요. 단순 조립이 아니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정밀기계,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분야들이었어요. 이 분야들은 AI가 완전히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AI와 사람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구조예요. 그리고 한국은 이미 그 구조 위에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어요. 미국은 AI 기술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조 기반이 약했어요. AI를 개발하는 능력은 있는데 AI를 실물 산업에 연결하는 기반이 부족했습니다. 기술이 기술로만 머물고 있었어요. 중국은 제조 규모는 컸습니다. 그런데 고부가가치 영역에서는 한국에 미치지 못했어요. 양은 많은데 질이 달랐습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기술력과 제조 기반을 동시에 갖고 있었습니다. AI를 개발하고 그 AI를 실물 산업에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구조였어요. 글로벌 공급망 데이터를 봤습니다. AI 전환 이후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었어요. 단순 생산 기지는 설 자리를 잃고 있었습니다. 대신 정밀 기술과 빠른 대응력을 갖춘 나라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었어요. 한국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의 비중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었어요. 배터리 분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AI 시대가 왔는데 한국의 실물 산업 존재감은 더 커지고 있었어요. 저는 이 흐름이 흥미로웠습니다. 보통 기술 전환기에는 기존 강자가 흔들리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한참 생각했어요.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AI를 도구로 썼어요. AI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실물 산업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AI를 활용했어요. 기술과 산업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연결돼 있었어요.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AI만 강한 나라는 기술 기업만 살아남아요. 제조만 강한 나라는 자동화에 밀립니다. 그런데 둘을 연결한 나라는 달랐어요.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 생기는 거였습니다. 한국은 그 연결을 만들어냈어요. 메모를 닫으면서 한 줄을 적었습니다. AI 시대의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라 기술을 받쳐주는 산업 기반이다. 저는 그 문장을 한동안 바라봤어요. 단순한 것 같지만 이걸 실제로 해낸 나라는 많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해냈어요. 한국을 충분히 봤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봐야 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왜 따라오지 못하는지를 봐야 했습니다. 잘된 사례만 보면 반쪽짜리 분석이거든요. 저는 실패 사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미국부터 봤어요. AI 분야에서 미국은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최고 기업들, 최고 인재들, 최대 투자. 숫자로만 보면 미국이 가장 앞서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AI 투자가 늘어나는 동안 중서부 제조업 지역 실업률이 함께 올라가고 있었어요. 기술 기업은 호황인데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있었습니다. 둘이 연결되지 않고 있었어요. AI가 강한데 왜 실업이 늘어날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미국의 AI는 실리콘밸리에 있었어요.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오하이오와 미시건에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구조적으로도 연결이 없었어요. 기술이 사람에게 닿지 않고 있었습니다. 재교육 프로그램도 봤어요.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참여율이 낮았어요. 프로그램과 현장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교육을 받아도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사람들이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을 봤습니다. 유럽의 문제는 달랐어요. 속도였습니다. AI 도입 관련 논의가 길었어요.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데만 몇 년이 걸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기업들은 눈치를 봤어요. 투자 결정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나쁜 의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신중한 거였습니다. 데이터 보호, 노동자 관리, 알고리즘 투명성, 중요한 가치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신중함이 속도를 잡아먹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갓기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독일 데이터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제조업 기반은 탄탄했어요. 그런데 AI 전환 속도가 한국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강점은 있는데 전환이 느렸어요. 강점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기존 방식이 너무 잘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바꿀 이유를 못 느끼고 있었어요. AI는 있는데 활용을 못하는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몇 나라들이었어요. AI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운용할 인력이 없었어요. 교육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비는 있는데 쓸 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도구만 있고 사람이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 나라들을 보면서 한 가지가 명확해졌어요. AI는 도입한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실제로 굴릴 수 있는 사람과 구조가 있어야 했어요. 기술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공통점을 찾았어요. 실패한 나라들은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기술이 있었어요. 유럽은 제도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제조 기반이 있었어요. 각자 강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씩이었어요. 연결이 없었습니다. 기술과 산업이 따로 놀았어요. 교육과 현장이 따로 움직였습니다. 정책과 속도가 맞지 않았어요. 각자 잘하는 게 있었지만 그게 하나의 방향으로 모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정반대였어요. 저는 메모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 구조가 없으면 기술은 기술로만 남는다. 세계가 그걸 증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반대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실패 사례들을 보고 나니 더 선명해졌습니다. 한국이 특별한 게 아니었어. 다른 나라들이 각자 하나씩 가진 것들을 한국은 전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연결돼 있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그게 가장 어려운 거였어요. 저는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AI였어. 한국의 AI 수준은 세계 최고는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미국에 비해 뒤처진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AI는 현장에 붙어 있었습니다. 연구실에만 있지 않았어요. 공장에 있었고, 병원에 있었고, 물류 현장에 있었습니다. 쓰이고 있었어요. 실제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기술의 수준이 아니라 기술의 연결이 중요했어요. 두 번째는 산업이었습니다. 제조업 기반이 살아 있었어요. AI가 들어올 수 있는 실물 기반이 있었습니다. AI가 대체할 단순 공정도 있었고 AI가 보조할 고도 기술 공정도 있었어요. 산업 스펙트럼이 넓었습니다. AI가 들어올 자리가 많았어요. 세 번째는 사람이었습니다. 재교육이 빠르고 전환이 빠르고 현장 연계가 됐어요. 기술이 들어와도 사람이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뒤처지는 사람을 끌어올리는 구조가 있었어요. 아무도 혼자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걸 삼각형으로 그려봤습니다. AI, 산업, 사람. 세 꼭지점이었어.
다른 나라들은 하나나 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각형을 완성한 나라는 한국뿐이었어요. 삼각형은 가장 안정적인 구조입니다. 어느 한쪽이 흔들려도 나머지 둘이 버텨줘요. 균형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국이 AI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격차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차이였어요. 전환 속도가 조금 빠르고 실업률이 조금 낮고 새 일자리가 조금 더 많고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작은 차이들이 쌓이고 있었어요.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과 지금을 비교했어요. 한국과 다른 나라들의 간격이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선형이 아니었어요. 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서운 부분이었어요. 따라잡으려면 지금 당장 시작해도 늦을 수 있었습니다. 구조를 바꾸는 건 하루아침에 되지 않거든요. 한국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이 구조를 만들어 왔어요. 그 시간의 차이가 지금 숫자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마커스가 물었어. 한국이 의도적으로 이 구조를 설계한 거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했어요. 처음부터 완벽한 설계도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의도든 아니든 결과가 말해주고 있었어요. 마커스가 말했습니다. 그게 더 무섭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 설계도가 있었다면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와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구조라면 복사가 안 돼요. 그게 진짜 경쟁력이었습니다. 파일을 저장하면서 한 줄을 적었어요. 한국은 게임의 룰을 바꿨다. 기술 경쟁이 아니라 구조 경쟁으로. 격차는 지금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벌어질 거였어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보고서였어요. 첫 번째보다 훨씬 무거운 보고서였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이 잘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한국이 기준을 바꾸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완전히 달랐습니다. 손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AI 이후 시대를 준비한 나라다. 멈췄어요. 다시 읽었습니다. 고치지 않았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데이터가 그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었어요. 숫자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계속 썼어요. AI 전환기의 대부분의 나라는 두 가지 중 하나였습니다. AI를 도입하거나 도입을 망설이거나. 그런데 한국은 세 번째 길을 가고 있었어요. AI를 도입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현재를 따라가는 동안 한국은 이미 다음을 보고 있었어요. 보고서 중간쯤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솔직히 이 보고서를 발표하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너무 강한 결론이었거든요. 한 나라를 이렇게 단정적으로 평가하는 건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반발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데이터가 명확했습니다. 제가 감추거나 부드럽게 만들 이유가 없었어요. 분석가의 일은 보이는 걸 보이는 대로 쓰는 거니까요. 저는 다시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내용을 썼어요. AI 시대 국가 경쟁력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기술력이었어요. 누가 더 좋은 AI를 만드느냐였죠. 그런데 이제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을 산업에 연결하고 사람을 데리고 함께 가는 능력. 그게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기준에서 한국은 앞서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어요.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기술 경쟁에만 집중하는 동안 기준 자체가 바뀌고 있었거든요. 기술은 있는데 구조가 없으면 기술이 강해질수록 격차는 오히려 커질 수 있었어요. 보고서 마지막 부분을 썼습니다. 한국 모델의 핵심을 세 줄로 정리했어요. 기술을 현장에 연결했다. 사람을 버리지 않았다. 다음을 먼저 준비했다. 이 세 줄이 전부였습니다. 복잡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걸 동시에 해낸 나라가 없었습니다. 마커스한테 초안을 보냈어요. 1시간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에밀리, 이거 그냥 보고서가 아니야. 이건 선언문이야. 저는 웃었습니다. 그런데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며칠 뒤 반응이 오기 시작했어요. 예상했던 반발도 있었습니다. 한 나라를 너무 높이 평가한다는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반박 데이터를 가져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견은 있었지만 숫자 앞에서는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반응도 있었습니다. 몇몇 나라의 정책 담당자들이 연락을 해왔어요. 한국 모델을 더 자세히 분석해 줄 수 있냐고요? 보고서가 정책 논의에 참고 자료가 되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기준이 실제로 바뀌고 있었어요. 파일을 닫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한국이 AI를 잘 쓴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파고들수록 달랐어요. 한국은 AI 시대를 다르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의 시대가 아니라 구조의 시대로요.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 사람이 중심에 있었어요. 그게 진짜 결론이었습니다. 보고서가 나간 뒤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는 조용하지 않았어요. 계속 업데이트 됐습니다. 저는 매주 숫자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매주 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격차는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AI 시대는 아직 시작에 불과했어요. 새로운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한국의 AI 연계 신산업 취업자 수가 또 올랐어요. 이번 분기도 두 자릿수 증가였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숫자가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AI 관련 특허 출원수였습니다. 1년 전보다 41% 늘어나 있었어요. 단순히 AI를 쓰는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만들기 시작한 거였어요. 사용자에서 개발자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했어요. 소비하는 나라와 만드는 나라는 다릅니다. 소비는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만드는 쪽은 달랐어요. 기술의 방향을 정하는 쪽이 되는 거였습니다. 한국이 그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커스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예측은 조심스럽습니다. 데이터는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거든요. 미래는 변수가 많아요. 그런데 구조는 말해줍니다. 구조가 탄탄한 쪽이 오래 갑니다. 한국은 지금 구조를 계속 강화하고 있었어요. AI, 산업, 사람, 이 세 축이 서로를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한 축이 강해지면 다른 축도 덩달아 강해지는 구조였어요. 선순환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선순환은 멈추기 어렵습니다. 그게 무서운 거였어요. 다른 나라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미국은 뒤늦게 제조 기반 복원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방향은 맞았어. 그런데 시간이 필요했어. 한번 약해진 제조 기반을 다시 세우는 건 몇 년으로는 부족합니다. 유럽은 규제 프레임워크를 완성해 가고 있었어요. 그것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규제가 완성될 때쯤 시장은 또 바뀌어 있을 거였어요. 속도의 문제는 여전했습니다. 따라오려는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따라오는 동안 한국은 또 앞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간격이 고정되는 게 아니었어요. 계속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메모를 정리했어요. AI 시대 1단계는 AI 도입이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여기 있어. 이 단계는 이제 기본이 됐습니다. 이 단계에 있다고 앞서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 단계는 AI와 산업을 연결하는 거였습니다. 여기까지 온 나라가 많지 않았어요. 한국은 이미 여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3단계는 AI 이후를 준비하는 거였어요. 다음 기술, 다음 산업, 다음 인재. 한국은 지금 2단계에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1단계에 있는 동안 한국은 3단계를 보고 있었어요.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출근하고 버스가 지나가고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 평범한 풍경 뒤에서 세상은 빠르게 바뀌고 있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속도로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분석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냥 흥미로운 데이터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어요. 이건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모델이었어요. 세상이 참고해야 할 방식이었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사람이 기술을 타고 올라가는 시대였습니다.
그걸 가장 먼저,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나라가 한국이었어요. 파일을 닫았습니다. 세 번째 보고서를 써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한국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AI가 세상을 바꾼다고만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차이를 만든 건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변화 속에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흐름에서 어떤 가능성을 보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지요. 한국의 다음 이야기, 구독과 함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